그러면 네, 요즘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 정말 장이 어렵다. 요즘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장이. 네,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완전히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꿔서 예전에 물론 지금도 그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의 뭐 굉장히 큰 비중, 뭐 50% 이상은 물론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 소위 말하는 주식을 싼 주식을 사서 네.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저는 이제 차트를 굉장히 불신했거든요. 차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기술적 이게- 분석을 별로 안 네, 한다. 기술적 분석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인 약간 거죠. 후행이고 네, 맞습니다. 예상을 하는 네, 거니까. 결정적인 실수가 주식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네. 후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차트를 네. 믿지 그래서, 않았다. 네, 차트를 믿지 않고 차트를 아예 보지 않았는데 네. 근데 사람도 가장 딱 첫 대면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첫인상. 네, 그러니까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가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첫인상. 첫 인상이 좋으면 예, 아무래도 좀 더 호감이 가고 좀 더 한 번에로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적인 지표는 맞지만 네. 차트에 투자 심리가 녹여 있다. 이 투자 심리, 그러니까 주식도 결국은 이제 멘탈이 5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좋은 진입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차트다. 그래서 원래는 펀더멘탈 분석을 뭐 90, 차트를 뭐 10 이렇게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펀더멘탈 분석이 한 65, 차트가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그 싼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계속 싼 주식만 찾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싼 주식을 오래 기다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승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다. 오늘 요 말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많은 그 메시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상승 뒤엔 생각합니다. 조정이 있다. 상승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다. 네. 특히 요즘 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승 뒤에 조정이 있다와 명확하게 연결돼서 이 차트를 분석 통해서 시장보다 항상 아웃퍼폼 초과 상승하는 업종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새는 네. 항상 추세가 센 종목만 보거든요. 강한 놈. 네, 강한 놈 역시 강한 놈이 간다. 네 간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장은 네. 그렇다. 네. 지금 이제 펀더멘털이 한 65%, 기술적인 분석을 35%로 해서 예전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거의 보지 않다가 네. 요즘에는 그래도 꽤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씩 보자면 펀더멘털 65%, 펀더멘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지금 2,300개 정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는 200개 안짝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종목을 굉장히 심플해요. 네. 그런 종목을 공략해야 네. 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냥 매년 증가하는 회사. 물론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2015년발 뭐 유럽발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특수 케이스에 소폭 감소할 수는 있으나 그 감소 폭의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되고요. 네. 또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 회사들한테 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에 큰 기회가 있다. 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중에 굳이 따지면 매출액이 더 중요합니다. 매출액 증가가 훨씬 중요하고 매출액이 커지는 회사는요 얼마든지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항상 말하는 소위 탑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을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우선순위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증가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에서는 딱 두 가지를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최소한 200% 미만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자산, 순유동 자산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 순유동 자산이요? 순유동 자산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전체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유동 자산에서 거기서 이제 총 부채를 뺀 게 순유동 자산입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다른 출연자분께서 아침에 항상 밝혀주시는 황 대표님께서 재무제표 네. 그분은 두 개 보신대요.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 아, 네네. 근데 조금 다르게 이걸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채 비율과 순유동 자산을 네네. 보신다. 네네. 그렇게 보고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본다고 하면 이자 보상 배율이거든요. 그 회사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이거든요. 네. 이자 보상 배율은 뭐 워낙 탄탄한 기업들,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10배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배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배 이상은 되는 회사들. 네, 그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재무제표 말고 투자 지표. 투자 지표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PER, ROE, PBR 이런 게 투자 지표인데 네. PER, PBR, ROE는 상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회사 그러니까 고유의 PER, PBR보다는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의 평균 PR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좀 높지 않나요? 자동차 업종이요? 네,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네. 올라와서 높은데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PR이 자동차 업종이 7배가 채 안 됩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5.4배 정도 되고요. 네. 굉장히 최근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기아보다 높습니다. 한 6.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 대비 내가 투자한 기업의 PER이 얼마인지 저는 상대적인 주식도 상대가치다. 상대적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비 내가 가진 기업의 PER이 얼마인지 비교를 제일 첫 번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PER 비교는 그 회사의 과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0년에 화학주에 가장 잘 나갔을 때 롯데케미칼이 실적 제일 좋았을 때 PER이 뭐 12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롯데케미칼의 이익이 박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이 뭐 12배다 그러면 비싼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현재 PER이 얼마인지 그렇게 두 가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진짜 싼 시점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분석하는 네. 비법 들어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한 2,300 종목 정도 되지만 이렇게 실적 좋고 펀더멘털 괜찮은 종목을 추려보자면 한 200개 정도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수급도 잘 분석하셔야 되겠죠. 네. 사실 개인 투자자로 수급이 잡히는 거는 수급이 굉장히 쪼개져 있잖아요. 네. 언제 팔지 모르고 파편화돼 있는데 그나마 이제 뭉친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들. 메이저 수급.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사는 회사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거는 최우선순위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보다는 좀 더 뭐 저도 기관에 있어봤지만 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에서는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라면 짧게는 4일 정도? 네, 5거래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그 자체로는 뭔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최근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래서 4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기관도 역시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에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수급이 좋은지 판별하는 방법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재료, 이슈, 뭐 뉴스 등등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재료나 이슈는 그 증권사에서 레포트 중에 산업 레포트 이제 최소한 뭐 40페이지 이상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보기 힘든데. 네, 그거에 참 보기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이제 정기적으로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그 산업 레포트 중에서 핵심 내용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 제일 좋은 거는 증권 관련된 뉴스보다는 산업 뉴스가 매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EBN이라든지
예, 산업 관련된 사이트를 뉴스를 보시고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서 워낙 다 나오죠. 예, 다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보시되 가장 최우선순위는 모멘텀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27일 날 극적으로 미국에서 BBB 법안 조면칭론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엄청나게 호재가 되는 네. 거죠. 그거를 좀 자세히 분석한 유튜브를 뭐 BBB 법안 뭐 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든지 해서 정부 정책이나 당일날 나오는 뉴스는 빠짐없이 챙겨보자. 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또 딸린 종목들까지 또 다 소개돼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너무 뭐 딱 감사하게도. 이슈를 딱 치면은 네. 저절로 자동 완성에 이제 맞습니다. 뭐 관련주 네.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이렇게 부지런하면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또 그거를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걸 조금 쳐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떻게 쳐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 손품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쳐내는 거는 그 대부분 80% 이상은 그냥 그 회사하고 가격하고 몇 프로 올라가는지 그것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세부적으로 설명이 딸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 레포트 40페이지 이상 되는 산업 레포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 통계청의 데이터라든지 KRX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좀 추린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볼 게 많네요. 네, 볼 게 참 많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종목 공부, 산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거쳐야 될 과정이긴 한데 최대한 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덜 하시고 편하게 하시도록 저희가 좋은 콘텐츠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발굴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투자 시그널, 펀더멘털 분석을 했으면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종목을 발굴하는데 아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사람을 치면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상에서 첫인상. 네. 요새는 조건 검색식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HTS나 MTS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HTS 상에서 HTS에서 조건 검색식을 설정을 해서 그걸 MTS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HTS에서 조건 검색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기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 하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고르되 네. 항상 상승 추세 다음에는 조정이 있다. 그래서 염두에 저희는 두자. 조정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이 하락 추세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조정이 하락 추세로 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 회사에 관련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든지 네. 거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 중장기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차트에서 일봉 차트를만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월봉하고 연봉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하고 연봉의 상승 추세라고 하면 월봉하고 연봉상에서 예를 들어 연봉은 5년 연봉. 네. 보통 중장기 투자의 기준을 삼는 거는 저 같아도 최소한 5년 이상은 투자하자.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제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평균적으로는 3년에서 5년은 본다. 그럼 그 5년 아이디어가 연봉 차트에 녹여 있다. 그래서 연봉으로는 5년을 연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는 20월봉입니다. 네. 거의 2년 돼가는? 맞습니다. 네. 2년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봉과 연봉상의 그 기준선, 그러니까 월봉을 했지만 아까 5년 연봉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월봉으로 치면 20월봉 위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압축됩니다. 추세다. 네. 엄청나게 압축됩니다. 네. 이것도 네.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많이 팁이 될 것 같아요. 좀 대부분 일봉, 주봉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보시는데 그리고 뭐 1년봉까지 보시는데 5년 연봉, 그리고 20월봉을 잘 안 보실 텐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것. 네, 이게 네. 상승 추세의 종목을 판단하는 꿀팁이다. 네.
네. 상승 추세인데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가 살아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역시 정배열돼 있는 중요하죠. 단기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난 역배열에서 네. 답을 찾는다 맞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네. 계세요. 네. 네. 뭐 그런 건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저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확률이 높다 굉장히. 제가 평균적으로 계속 실전 매매를 해보니까 50%가 넘는 확률이면 투자해볼 하잖아요. 그렇죠.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6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네. 네, 여러분 이평선 정배열은 아시죠? 이제 단기, 중기 네,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정배열된 차트가 그래도 60% 이상은 수익이 나더라, 확률이 좀 더 높더라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 RSI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RSI 또한 역시 후행 지표긴 맞아요. 한데 좀 늦죠. 네.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심리와 연결돼서 과열인지, 네, 과매수인지. 과매수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심플하면서 70 이상 되면 과매수 구간이라서 그때는 항상 그 RSI 70 이상을 기준으로 항상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0 밑에서는 너무 과매도 구간이어서 보통 상승이 나오는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저도 굉장히 RSI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조금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면 보통은 70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 55에서 60에 판다든지 이익 그럼 좀 더 실현하고. 한 발짝. 예. 그리고 30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좀 그러면 뭐 35에서 40 본인만의 그거를 내가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들의 한번 RSI 흐름을 보시면 변곡점이 생깁니다. 예. 그게 꼭 30에서 변곡점이 생기진 않거든요. 네. 예. 근데 보통 가장 평균적으로 확률이 높은 게 30이니까 아마 지표를 30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보조지표 RSI로 과매수인지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또 주식 유튜버 분들이 RSI 지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MTS에 그 설정은 해놨는데 막상 또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던데 70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또 거기에 저 나만의 판단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상승 추세인 거, 또 정배열 되는 종목들, 상승에는 꼭 반드시 조정이 따라오는데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매수하되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조정 시에 들어가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식 시그널 종목 발굴하는 김지훈 대표님만의 팁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하락장이다 아니면 반등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몇 달 동안 하락장에 다들 좀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상승장에는 솔직히 뭘 사도 오르지만 하락장에는 진짜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종목 매매하는 꿀팁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꿀팁이 참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는 말자. 네. 하락장은 종목의 펀더멘탈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역발상으로 좀 괴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고민인 부분은 현금이 중요하냐, 새로운 종목이 중요하냐. 근데 주식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투자한 내가 포기한 것보다는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15년 동안 실전 투자 해보니까 현금의 가치가 더 높았어요. 내가 그 새로 들어간 종목보다. 괜히 새로 들어가서 손실을 나고 그 기간을 참느니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종목보다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그거는 현금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종목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현금 비중은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일정 부분은 항상 의무적으로 좀 지키자. 몇 퍼센트?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하락장,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 속의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하자. 이 현금 30%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30%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30% 하락난 이 시점에서 다시 내가 현금을 투자해서 이 종목을 사고 싶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갈아타서 다른 더 나은 종목으로 사고 싶은 게 훨씬 더 네. 그런 그 기회비용을 노리는 게 더 크다고 그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절대적으로 네. 그래서 현금 비중 네. 하락장이건 네. 언제건 30%는 상승장에서도 네. 100% 저만 해도 8년 동안을 100% 주식을 갖고 있다가 엄청나게 많은 좋은 투자 기회를 뭐 놓치고. 셀 수도 없이 놓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현금 정말 비중. 현금 네. 비중 30%. 네. 네, 여러- 의무적으로 지키자. 네. 네, 여러분들 꼭 늘 현금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하락장이건 언제건 상승장이건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매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 최소 30%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법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또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이게 또 꿀팁이 되나요? 네, 매매 횟수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만 다 맞는 매매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모멘텀, 네 번째 차트입니다. 차트. 네.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이거 펀더멘탈은 좋은 것 같은데 수급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럼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네. 펀더멘탈 수급도 좋은데 모멘텀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다 만족할 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수익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다 네. 만족되는 펀더멘탈, 수급, 모멘텀, 차트까지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 네. 자주 있나요? 자주 없죠.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매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그동안 수익을 잘 낸 그 비법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수급, 모멘텀, 차트까지 모두 만족하는 종목만 매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익률, 그리고 이제 손절, 이거를 진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 저희 라이브 때 항상 보면은 조금 더 수익 낼까 하다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손절가를 놓쳐서 손해가 커졌어요. 이렇게 매매 타이밍, 얼마의 목표 수익률, 얼마의 손절가,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만 해도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회를 날렸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좀 그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말이 맞죠. 기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되자. 나는 뭐 5%면 네. 가차없이 손절한다, 아니면 네. 10%면 네, 손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항상 또 그 수익이 날 땐 상승 추세에는 조정이 있듯이 네. 수익은 항상 줄 때 먹자. 네, 진짜 줄 때 먹자가 정말 중요한 것 특히 같습니다. 요즘장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줄 때 먹자. 그 줄 때 먹으려면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자. 몇 퍼센트 정도?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저는 15% 정도면 그냥 기계적으로 팝니다. 더 갈 것 같아도, 네, 더갈 상한가 것 갈 것 같아도 같아도. 네. 네. 항상 상한가 갈 것 같다고 그거 노리다가 모든 더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15%라고 정한 의미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15%라고 하면 은행의 지금 예적금 금리의 맞아요.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5% 목표 수익률로 정했고요. 물론 종목마다 추세에 따라 모멘텀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적으로 매도하자. 몇 그리고 퍼센트? 새로운 기회를 노리자. 몇 퍼센트? 그래서 뭐 짧게는 아까 15%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네, 보는 매도할 때, 손절할 때. 손절은 저는 10%로 봅니다. 10%. 네. 그거 진짜 손절이 어렵거든요. 또 이게 또 내가 네 가지를 펀더멘탈, 실적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10% 손실이 나도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었고 들어간 종목이지만 손실이 나면 손절은 하자. 네. 그 이유는 10% 이상 깨진다는 건요. 그 회사에 뭔가
펀더멘탈이나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내가 분석을 했지만 네. 나 모르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좋은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정배열이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요. 또 100%는 아닙니다. 50% 이상 높은 확률로 정배열이나 상승 추세에 있는 회사들은 조정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조정을 주되 아주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10% 이상, 10%에서 15% 이상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이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희 매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 뵙는데 이런 거, 네, 손절을 못하면 또 기회가 날아가니까 맞습니다. 네. 손절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노려보는 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